83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 출판일 2021년 5월 11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화폐의 역사와 블록체인 기술로 알아보는 비트코인의 참모습. 책 소개. 왜 비트코인은 투기, 해킹, 돈 세탁의 나쁜 이미지만 가지게 되었을까? 이 책은 독자가 비트코인에 얽힌 경제학을 이해하고 화폐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화폐 중 하나이며 최초로 디지털에서 재현한 존재로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디지털 화폐이다. 즉, 화폐가 더 이상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을 손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는 투기꾼과 기획자가 만들어낸 사기 내지는 계략이라는 잘못 주입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비트코인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제적 특성과 운영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폐의 역사와 화폐의 기능을 알아보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건전 화폐와 불건전 화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과 비트코인의 핵심 경제 특성을 설명하고 건전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만한 분야를 분석하는 한편, 비트코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사례를 논하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착오도 얘기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레바니즈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경제학 교수이자 컬럼비아 대학의 자본주의 사회센터 Center on Capitalism and Society 회원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왜 비트코인은 투기, 해킹, 돈 세탁의 나쁜 이미지만 가지게 되었을까? 이 책은 독자가 비트코인에 얽힌 경제학을 이해하고 화폐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화폐 중 하나이며 최초로 디지털에서 재현한 존재로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디지털 화폐이다. 즉, 화폐가 더 이상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을 손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는 투기꾼과 기획자가 만들어낸 사기 내지는 계략이라는 잘못 주입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비트코인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제적 특성과 운영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폐의 역사와 화폐의 기능을 알아보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건전 화폐와 불건전 화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과 비트코인의 핵심 경제 특성을 설명하고 건전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만한 분야를 분석하는 한편, 비트코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사례를 논하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착오도 얘기한다. 디지털 화폐.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전 세계 원격통신 혁명은 물질적 삶에 점점 큰 영향을 끼치는 한편, 이전까지 풀리지 않고 해묵은 문제의 공학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혁신이 성공한 덕분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을 결제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은행과 스타트업이 늘어났지만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려는 혁신은 모두 실패했다. 비트코인은 화폐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한 최초의 진정한 해답으로 판매 가능성, 견고함, 주체성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오류 없이 운용된 비트코인이 앞으로 90년 동안도 지금처럼만 운용된다면 개인에게 자주성을 제공하여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한편 공간 규모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도 높이 확보함으로써 화폐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해법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운용된 것처럼만 앞으로도 운용된다면 조개껍질 소금 소 귀금 속 정부 발행 지폐 가치 인간이 이제껏 화폐로 채택해온 옛 기술은 모두 컴퓨터 옆에 놓인 주판처럼 진귀한 골동품 꼴이 될 것이다. 이 책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 야금술이 등장하자 화폐 문제를 푸는데 구슬이나 조개 같은 물건보다 우월한 해결책이 나타났고 규격을 갖춘 동전이 발명되자 크기가 제각각인 금속덩이보다 우월한 화폐인 금화와 은화가 출현했다.
다음으로 금이 금융을 뒷받침하게 되면서 본위화폐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은위화폐 지위를 잃은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후 필연적으로 금이 한데 모이면서 금으로 가치를 보장받는 정부화폐가 등장했는데 이에 따라 규모를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정부가 화폐 공급을 늘리고 강압적으로 통제한 끝에 결국 화폐의 건전성과 자주성이 손상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현실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채택하는 화폐 기준이 바뀌고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다. 카이사르 시절 로마인이나 콘스탄티누스 시절 비잔티움인 근본이제 시절 유럽인 가치 건전화폐를 선택한 사회와 개인은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한편 오키프가 도착할 당시 야프섬 사람들이나 유리구슬을 쓰던 서아프리카인 19세기 은본이제 시절 중국인처럼 불건전화폐나 기술이 열등한 화폐를 쓰던 사람은 비싼 값을 치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한 여러 기술 발전을 이용하며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여러 실패를 딛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비트코인은 화폐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 제시된 기술로서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것을 선사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속성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도입된 이후 달성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본위제를 다룬 책이 금의 화학적 성질을 논하지 않듯 이 장에서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기술면에서 지나치게 자세히 파고들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화폐적 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디지털 현금으로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전 서로 쓰임새가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지불 수단이 쓰이던 세상을 살펴보고 나면 디지털 현금 기술이 지니는 의미도 이해하기 좋다. 1. 두 당사자가 직접 실행하는 현금 지불 방식 캐시페이멘트. 거래가 즉시 완결되므로 편리하고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필요도 없다. 지연 시간 없이 결제가 실행되고 제3자가 개입하여 결제를 중단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 주된 단점은 두 당사자가 같은 시각과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원격 통신이 발달하여 서로 먼 장소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 믿을 만한 제3자가 필요한 중개지불 방식 Intermediated Payment.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이체, 송금 서비스가 해당하고 최근에는 페이팔 페이팔 같은 혁신 사례까지 포함한다. 중개 지불 방식이라는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돈을 옮겨주는 제3자가 필요하다. 주된 이점은 두 당사자가 같은 시각과 장소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지불하는 쪽이 돈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주요 단점은 제3자를 신뢰해야 거래를 실행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문제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결제를 완료하고 청산한 후에야 지불받은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두 가지 결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 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섞어 쓴다.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전에 쓰이던 디지털 결제 방식은 모두 중개 지불 방식이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 객체는 본질상 희소하지 않았다. 끝없이 복제할 수 있고 전송해도 복사될 뿐인 디지털 객체로는 화폐를 만들 수 없었다. 어떤 전자결제 방식이 되었든 언제나 중개자를 통해야 했던 이유는 이중결제 위험이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정직해서 자기 돈을 2번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믿을 만한 제3자가 계좌를 감독하고 지불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검증해야 했다. 현금으로 거래하려면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야만 했고 디지털 결제를 하려면 모두 제3자에게 감독받아야 했다. 비트코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기술에 의지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혁신한 끝에 등장하였으며 제3자를 신뢰하여 중개자로 이용하지 않고도 디지털 결제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공학적 해결책이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검증된 최초의 디지털 객체로서 최초의 디지털 현금이 되었다. 제3자를 믿고 중개자로 이용하여 거래할 때 단점이자 디지털 현금이 이를 해결하여 다수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여러 가지다. 제3자가 끼면 당연히 보안 문제가 가중된다. 즉 거래 당사자가 늘어날수록 도난이나 기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해가므로 위험도 어쩔 수 없이 높아진다. 게다가 중개자를 통해 지불하려고 하면 권력의 거래를 감시당하거나 금지당할 위험도 생긴다. 다시 말해 형태가 어찌되었든 디지털 결제에 의지하면 제3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될 때안이 없고 언제나 권력에 통제당하며 권력이 안보 테러 돈 세탁 같은 구실을 대지불을 막을 위험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개지불 방식을 쓰면 언제나 사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올라가고 결제가 완전히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다시 말해 화폐는 소유자가 언제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유동성이 높아야 하는데
중개지 불방식을 사용하면 교환 매개로서 화폐가 지니는 이 특성이 상당히 무색해진다. 화폐는 역사적으로 대체 가능성 fungibility, 돈의 단위가 같으면 가치도 동일함과 유동성 liquidity 소유자가 시장가에 빠르게 팔 수 있음이라는 성질을 계속 유지했다. 사람들은 돈을 자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므로 대체 가능성과 유동성을 지닌 화폐를 선택한다. 자주적 화폐에는 그 화폐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이미 내재한다. 즉, 화폐가 자주적이라면 소유주 아닌 타인이 화폐를 가지고 싶다 한들 그 화폐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중개거래 방식처럼 화폐의 장점을 위협당할 일이 없다. 하지만 현대 원격통신 덕분에 장거리 무역과 고용이 늘어나자 현금 거래 방식은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자 사람들은 자기 돈의 자주성을 점점 잃고 신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제3자의 변덕에 휘둘리게 되었다. 게다가 아무도 찍어낼 수 없는 돈인 금을 버리고 중앙은행의 공급이 통제되는 명목화폐를 쓰게 되자 자기 재산의 자주성을 더욱 잃었고, 중앙은행이 정부 활동비를 대느라 화폐 공급을 늘리자 자기 돈의 가치가 눈앞에서 점점 줄어드는 장면을 앉아서 보아야 했다.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에게 허락받지 않고는 자본과 부를 축적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동기는 제3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 아닌 누구도 공급량을 조정할 수 없는 순수하게 개인 대 개인 피어-투-피어로 돌아가는 전자현금을 만드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중개자가 없고 거래 완결이 보장된다는 실제 현금의 바람직한 특성을 디지털 영역으로 가져온 한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외부자가 일으킴으로써 이익을 얻고 보유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를 엄격히 방지하는 화폐 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나카모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산형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해싱, 디지털 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작업증명 proof of work 등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기술을 이용했다. 나카모토는 철저하고 엄격한 증명 프루프과 검증 verification에 기반을 두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냄으로써 제3자를 신뢰해야 할 필요를 없앴다. 비트코인의 작동 특성 중 핵심은 검증이고, 오직 검증 덕분에 비트코인의 신뢰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3.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데, 그리하여 잔액과 거래를 모두 기록한 장부를 공유한다. 네트워크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얼마를 이체할 때마다 모든 네트워크 구성원은 통신자의 잔고가 충분한지 검증할 수 있고, 각 노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옮기니 는 10분마다 새로운 거래 블록을 장부에 제일 먼저 기록하려고 경쟁한다. 노드가 거래 블록 하나를 장부에 기록하려면 연산력 프로세싱 파워를 소모하여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풀기에는 복잡하지만 답이 맞는지 검증하기는 쉽다. 이처럼 블록을 기록하고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에게 검증받으려면 정답을 맞춰야 하는 구조가 작업증명 proof of work, POW 체계다. 여기서 쓰이는 수학 문제 자체는 비록 비트코인 거래와 무관하지만 블록의 부당한 거래가 포함된다면 노드가 답을 푸는데 쓴 연산력이 낭비되도록 만듦으로써 비트코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노드가 작업증명을 올바르게 풀어내고 거래를 공표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노드들은 블록이 타당한지 투표하고, 그 블록을 승인하자는 표가 과반이 되면 노드들은 거래를 새긴 새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 마지막에 붙어있던 블록 뒤에 덧붙인 후 새 작업증명을 풀기 시작한다. 이때 타당한 거래 블록을 네트워크에 기록한 노드가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 및 거래한 사람이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합한 블록 보상 블록 리워드를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절차를 귀금속 채굴 과정에 비유하여 채굴 마이닝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작업증명을 푸는 노드를 채굴자 마이너라고 부른다. 그리고 채굴자가 자원을 들여 작업증명을 푼 대가가 블록 보상이다. 현대의 중앙은행이 새로 발행한 돈은 대출이나 정부 지출에 쓰이는 반면, 비트코인에서 새로 발행된 돈은 자원을 들여 장부를 갱신한 사람에게만 간다. 나카모토는 대략 10분마다 새 블록이 생성되고, 운영된 지 4년까지는 블록마다 50비트코인을 보상하고 그 후에는 25비트코인을 보상하는 식으로 4년마다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도록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짰다. 생성될 비트코인의 양은 프로그램에 따라 이미 정해졌으므로 작업증명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다 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를 달성한 수단인 난이도 조정 difficulty adjustment은 비트코인 구조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기발한 부분일 것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올라가므로 비트코인을 새로 채굴해 얻을 이익도 커질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채굴자가 더 많은 자원을 들여 작업증명 문제를 풀게 된다. 채굴자가 많아지면 연산력 총량도 커지고, 그러면 작업증명 해법이 더욱 빨리 나올 것이므로 새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연산력 총량이 커지면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수학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므로써 블록이 여전히 10분 내외에 하나만 생성되게 한다.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돈과 다른 것은 경화를 만들고 저량 유량 비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로서 가장 믿을 만한 난이도 조정을 갖춘 덕분이다. 무슨 화폐든 가치가 올라가면 생산을 늘리는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결국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은 가치가 올라가서 생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타당한 거래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데 들여야 하는 연산력이 늘어날 뿐이고 그리하여 네트워크를 위협하기 어려워져 네트워크가 더욱 안전해지는 효과만을 낸다. 비트코인은 이제까지 발명된 화폐 가운데 가장 견고하다. 가치가 상승해도 네트워크의 저항력을 키워 안전성이 올라갈 뿐 공급량이 늘지는 못한다. 다른 모든 돈이라면 가치가 오를 경우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그 돈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이 조개 껍질은 금구리 정보화폐 중 무엇이든 누구나 그 돈을 더 생산할 유인을 얻을 것이다. 화폐는 가치가 올라도 더 생산해 내기 어려울수록 널리 채택되고 쓰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그런 화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람들도 통화량이 많든 적든 경제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는 화폐 생산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여 부를 창출하려 했으므로 사회도 더욱 번영했다. 금은 생산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은 난이도 조정 덕분에 금보다도 생산하기 더 어렵다. 금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네트워크만 더 안전해질 뿐 공급량은 동일하다. 비트코인이 안전한 것은 장부의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작업증명을 푸는 비용과 작업증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비용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를 기록하는 데 드는 전력과 연산력은 점점 커지지만 비트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더라도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비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0에 가까울 것이다. 채굴자가 부당한 거래를 비트코인 장부에 기록하려 해도 다른 노드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이를 거부하고 채굴자가 블록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증명을 푸는 데 들인 자원이 낭비될 뿐이다. 이미 기록된 장부를 바꾸려면 이미 사용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된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므로 장부를 바꾸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이 반복하면서 규모도 커져 엄청난 연산력과 전기가 들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제3자의 신뢰성에 전혀 기대지 않고도 소유권과 거래를 논쟁에 여지없이 기록한 장부를 만들어냈다. 비트코인의 토대는 신뢰 0%에 검증 100%다. 거래가 일어나도 화폐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공유장부는 2장에서 논한 야프섬의 라이에 비유할 만하다. 야프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라이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발표하면 온 마을 사람이 새로운 돌 주인을 인지했듯 비트코인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이 자기 거래를 네트워크 전체에 알리면 구성원들은 송신자가 거래하기에 충분한 잔액을 보유했는지 검증한 후 수신자 계좌에 거래액을 옮긴다. 디지털 코인은 단지 장부에 기록된 항목으로 존재할 뿐이고 거래가 일어나고 검증되면 그 코인의 소유권이 송신자의 장부에서 수신자의 장부로 이동할 뿐이다. 코인 소유권은 소유자 이름이 아니라 공개 주소를 따라 할당되고 공개 주소에 속한 코인에 접근할 권한을 얻으려면 암호에 비유할 만한 일련의 글자 배열인 개인키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만 한다. 5. 라이는 크고 무거워서 가치에 맞춰 나누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비트코인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최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1비트코인은 억사토시 사토시로 나뉘므로 규모를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 높다. 야프섬의 라이는 서로 매우 잘 아는 소규모 집단이 사는 작은 섬에서 몇 번 정도 거래할 때나 실용적이었지만 비트코인은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디지털 장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 훨씬 우수하다. 비트코인 노드라는 개인 차원에서 보자면 부정직하게 행동해봤자 즉시 들킴으로 사기를 쳐봤자 비용만 들고 성과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집단 차원에서 보자면 다수가 야합하여 거래 장부의 진실성을 침해하는데 성공해봤자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가치가 전부 사라지고 비트코인 하나하나의 가치가 붕괴하여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없다. 야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성공해도 전리품이 쓸모없어진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경제 유인에 의지함으로써 사기를 칠 때 드는 비용을 보상보다 훨씬 크게 만든다. 누구도 단독으로는 장부를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성원 다수에게 동의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장부에 쓰인 기록을 바꿀 수 없다.
거래가 타당한지는 어떠한 정보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 각각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이유는 바퀴, 칼, 전화 등 다른 기술이 살아남은 이유와 똑같다.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사용자, 채굴자, 노드 운영자는 모두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돌아가게 만드는 당사자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란 없다. 비트코인은 어떤 개인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비트코인을 바꾸려 해도 마치 누구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계속 운영해 나갈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 이를 이해하고 나면 10장에서 다루듯 비트코인의 불변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또 비트코인 코드를 크게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진 끝에 결국 비트코인 모방품이 탄생했다 해도 비트코인처럼 경제적 유인의 균형을 갖춰 변화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비트코인은 자발적으로 출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화폐와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경영진도 회사 조직도 없는 이 회사에서는 모든 일을 미리 프로그래밍한 대로만 자동으로 결정한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코드를 바꾸고 개선할 수 있지만 이를 채택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할 몫이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가치는 자기 화폐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다 해도 채굴 난이도 조정 덕분에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므로 네트워크만 더욱 안전해질 뿐 공급이 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채굴자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채굴 기반 시설에 전력과 연산력을 투자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디지털 현금을 이용하고 또 그 디지털 현금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오르는 데서 이익을 보려고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거래 수수료를 내며 그럼으로써 채굴자가 투자하는 네트워크 운영비를 댄다. 파우채굴기 투자금은 네트워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데 회사의 자본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네트워크 수요가 커갈수록 채굴자가 받는 보상과 거래 수수료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면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데 드는 연산력이 커지고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며 네트워크가 더욱 안전해지고 비트코인을 생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처럼 경제 구조가 관련자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유리함으로 네트워크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 나카모토는 이러한 기술 구조를 이용하여 디지털 희소성 대주로 scarcity를 발명해냈다. 비트코인은 무한하게 재생산할 수 없고 희소한 최초의 디지털 재화다. 디지털 객체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정도야 이메일, 문자 메시지, 파일 다운로드 등으로도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절차를 쓰면 보낸 사람도 그 디지털 객체를 여전히 소유하며 무한하게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전송 샌딩보다 복사 카피잉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반면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이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최초의 디지털 재화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뿐 아니라 절대 희소성 absolute scarcity를 최초로 구현한 사례이기도 하다. 즉 디지털과 실물을 막론하고 사상 처음으로 총량이 늘어날 수 없게 고정된 유동성 상품이다. 희소성이란 비트코인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상대적 개념이었지 절대적 개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실물 재화가 유한하여 절대 희소성을 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모든 재화의 생산량 상한선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었지 그 재화가 지구에 존재하는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절대 희소성을 갖췄으므로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9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다루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기술들.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3가지 기술을 간단히 설명한다. 해싱은 어떠한 자료를 역산 불가능한 수학 공식에 투입하여 크기가 고정된 자료 집합 2를 해시라고 한다.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해시 함수에 어떤 자료를 투입하여 크기가 일정한 해시를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해시를 가지고 원래 자료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해싱은 디지털 서명, 작업 증명, 머클트리, 거래 식별자, 비트코인 주소 등 여러 가지로 응용되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한다. 해싱은 자료의 내용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증해 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며 이를 통해 여러 당사자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같은지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는 개인키 프라이빗 키, 공개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서명 등 수학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숫자의 집합을 이용하는 인증 방식이다. 개인키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키로 생성한 공개키는 분석해도 개인키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화로 인증하는 법은 이렇다. A가 자기 공개키를 공개한 후 어떤 자료를 해싱한 해시값을 자기 개인키로 서명하여 서명을 만들어낸다. B가 가진 자료도 A와 같다면 해시값도 같을 것이므로 그것이 서명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먼저 받은 공개키와 서명을 비교하여 두 개가 수학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B가 확인하면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해시 값으로 뒷받침되는 자료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비트코인은 보안되지 않은 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가치를 교환하는데 공개키 암호화를 이용한다. 비트코인 소유자가 맞는 개인키를 가졌을 경우에만 자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들과 엮인 공개 주소는 아무 곳에나 공개할 수 있다. 모든 네트워크 구성원은 비트코인 송금 거래가 올바른 개인키 주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검증하여 거래가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개인키 소유권으로서만 존재한다.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등 모든 구성원이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네트워크 구조다.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중앙 조정자는 없다. 노드 운영자가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에 반대한다 해도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지는 못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사례는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비트토렌트 베르렌타. 중앙화 네트워크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중앙 서버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반면 비트토렌트 사용자는 파일을 작게 조각낸 후 서로 직접 주고받는다. 한 사용자가 파일 하나를 온전히 내려받으면 그 파일의 시드가 되어 다른 사람이 내려받게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면 대용량 서버와 대규모 기반 시설이 없어도 매우 큰 파일을 비교적 빠르게 퍼뜨릴 수 있으면서도 한 곳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차단된다.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파일은 모두 암호화 해시로 보호되므로 파일을 공유하는 노드 가운데 누군가가 파일을 훼손시켰는지 검증하기 쉽다. 냅스터 납스터 같은 중앙화 파일 공유 웹사이트는 법에 저촉되어 단속되었지만 탈중앙이라는 특성을 지닌 비트토렌트는 법으로 폐쇄할 수 없다. 비트토렌트는 전 세계에서 사용자를 계속 늘려간 끝에 전 세계 인터넷 전송량 중 약 1/3을 차지한 적도 있다. 비트토렌트와 비트코인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서로 비슷하지만 비트토렌트 네트워크 구성원은 비트로 된 영화, 노래, 책을 공유하는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구성원은 비트코인 거래를 모두 담은 장부를 공유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